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네. 소개만 하고 네. 시작하시면 돼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귀한분 모시고 또 우리 센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연사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연사 소개하려고 자료를 좀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책이 왔어요. 그만큼 오늘 모신 우리 안선주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해오신 여러 가지 일들이 뛰어난 업적들이 많아서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세미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파악하면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안선주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대학에서 졸업하셨죠. 언론정보학. 언론정보학, 네, 언론정보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박사학위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받으시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서 교수님 계세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가 엑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XR 메타버스라고 하는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하고 계셔서 제가 우리 센터의 세미나를 꼭 모시고 싶다고 제가 어렵게 부탁을 드렸고 오늘 흔쾌히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세미나 해주실 안선주 교수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6월 달에, 5월 말에 이제 학회차 부산을 한 25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던 해운대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많이 변했고, 그 사이에 IT 관련된 그 공학적인 부분들이 거의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랬고, 이제 겸사겸사 제가 그 메타버스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학회차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부산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또 제가 오니까 오늘 또 폭염주의보네요. 따뜻하네요. 혹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산업공학이 거의 대부분이신가요? 네, 저는 소개를 해주신 바와 같이 언론정보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영을 복수 전공을 하다가 석사 박사를 둘 다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땄는데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과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근원은 인간은 사실 그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로운 동물이 아니에요. 저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계 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충 역사를 훑어보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계 맺음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만나면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내 경험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을 좀 더 알아나가고 이런 과정이 태초로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죠? 저희가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동굴의 벽화를 그려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런 벽화들 때부터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서 구전된 이야기라든지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미디어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괄해서 미디어라고 보는데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구전되던 것들이 활자가 발명이 되면서 책으로 그다음에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 등등등등 오다가 요즘은 이제 이 XR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VR, AR, MR 전부 다 총괄해서 이제 X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또 하나의 매체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여태까지는 기기 자체가 발전이 거의 안 이루어지다 보니 혹은 더디게 이루어지다 보니
일반인들은 메타버스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제가 이제 스탠포드에 처음 갔을 때가 2006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쓰던 헤드셋 한 대는 5만 불의 가격이었습니다. 한화로 요새 환율로 치자면 뭐 한 7,500만 원 정도 한 대가 거기에 플러스 이 트래킹 카메라 장비 시설 자체만 해도 뭐 몇억 원 이렇게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연구를 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죠. 절대 이거는 연구소를 벗어날 수가 없다. 연구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 왜냐면 일상적으로 활용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뭐 한 10년도 안 된 세월 그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는 정말 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속도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1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미국 동네에 있는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길에.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퀘스트 헤드셋이 한 대 혹은 두 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 애들은 서로 문자를 해서 우리 VR 안에서 만나서 놀래? 그러면서 서로 이제 메타버스 내에 만나서 일종의 그냥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신문물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게임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그 변화의 속도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왜냐면 이제는 제가 뭐 월마트나 베스트바이나 이런 뭐 미국의 어떤 리테일 그 가게를 들어가서 한 200불 정도만 쓰면 퀘스트 2를 살 수가 있고 뭐 요새 나온 퀘스트 3라고 해봤자 한 500불이면 사는데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어가죠. 900불, 1000불 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돈으로 5분 안에 손쉽게 QR코드를 찍어대면은 바로 메타버스에 진입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인 1 헤드셋 시대가 이제 굉장히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 우리가 했던 커뮤니케이션과 핸드폰이 이제는 모두 1인 1 핸드폰인 시절에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의 범주 자체가 뒤바뀌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XR 기기도 비슷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XR이 유저와 XR 기기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희가 상호 그 교류를 하는 방식을 바꾸는지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UGA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조지아에 있는 센터는 제가 2010년도에 가서 설립을 했고 지금 한 14년 정도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그리고 통상적으로 메타버스나 VR을 생각을 하시면은 게임이라고 많이 여기시는데 게임이 아닌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지를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혹시 중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매개된 현실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현실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현실과 이 사람이 이해하는 현실과 저 사람이 이해하는 현실은 다 각기 다른 모양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요.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살아나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그걸 주관적인 현실이라 그러거든요. subjective reality라 그러는데 이 주관적인 현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이 매개된 현실, 그러니까 TV나 미디어 매체로서 매개되는 현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에 굉장히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결혼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 프로포즈라는 거를 하죠. 기대감이 있죠. 그렇다면 여자들은 프로포즈를 생각할 때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돈 말고.
돈 말고 무릎 꿇고 딱 뭐를 내놔야 되나요? 반지. 근데 그 플라스틱 반지예요? 뭘 줘야 되나요? 금반지? 은반지? 옥반지? 다이아몬드 반지죠. 근데 원래 이게 항상 다이아몬드 반지이지는 않았어요. 태초로부터 우리는 항상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받았을까요? 사실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1900한 50년대쯤에 드비어스 컴퍼니라고 하는 다이아 그 회사, 다이아몬드를 파는 주얼리 회사에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강건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여자에게 선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가 대대적인 히트를 치면서 그때부터 다이아몬드 반지가 마치 프로포즈를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안 내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바뀐 거죠. 근데 그게 항상 우리의 현실이진 않았어요. 뭐, 패션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그 나이 든 사람들, 특히 여자들 하는 게 옆가르마를 타면은 올드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옆가르마가 어때서? 혹은 스키니진을 입으면 올드하대요. 이제 더 이상 트렌드에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걸 누가 정하나요? 매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주관적인 현실은 이 매개된 현실과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뭐, 어떤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게 또 디바이스, 그러니까 지금은 VR이지만 이전에는 뭐 모바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었을 수도 있고 쭉쭉쭉쭉쭉 나가가서 이런 매개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는 유저가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 보완을 막 해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타버스를 이해를 할 때 이런 그 똑같죠? 유저하고 그 미디어와 어떤 비헤이비어와 그 환경, 이 환경들이 실제에도 있고 가상현실에도 있어요. 근데 이 가상현실의 버전과 실제 버전을 연결을 해주는 거는 결국 데이터. 데이터가 이제 디지털 트윈처럼 이 두 가지의 그 매개된 현실들을 연결을 하면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메타버스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가 있어요. K 버전의 메타버스가 있으면서 이 모든 메타버스가 interoperable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은 상호작용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 플로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물론 현존하고 있지 않는 시스템이지만 컨셉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결국 데이터를 이용한 현실과 가상의 세계들이 연결되는 그런 형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메인에 있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오늘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CV가 책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이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이라이트만 좀 오늘 보여드릴까 하는데 크게는 보건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세 번째는 조금 더 미국의 그 현실과 좀 더 밀접한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인종차별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겪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structural inequity라 그러는데 이거에 관련된 연구도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게임이 아닌 그런 컨텍스트 내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보건 관련된, 건강 관련된 연구들인데요. 이제 처음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건강 쪽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예방접종이 특히 이 코로나 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주사를 이제 모두가 다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무슨
국기 화형식 같은 것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마스크도 막 태워버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본인들은 맞지 않겠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히 더 바보 같아서라기보다는 인간이라 함은 그 후회를 하기 싫어해요. 뭔가 결정을 한 다음에 후회를 하기 싫어하는데 왜냐면 후회한다는 거는 뭔가 돌이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을 만들기를 굉장히 꺼려하죠. 근데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 주사액을 내 몸 안에서 빼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안 맞은 상태에서 주사를 새로 맞아야 한다? 그 상황은 돌이키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돌이키기 힘든 이런 주사를 맞는다는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해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주사 맞았는데 이상하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맞기를 굉장히 극렬히 거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매해 수만 명 정도가 사망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전체 미국 인구의 한 75%에서 80%가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매해 50%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팜플렛을 부지런히 찍어냅니다. 흑백으로 막 빽빽해요. 그 정보가. 그래서 주사를 맞으러 가면 이 팜플렛을 한 장을 주는데 혹시 여기서 그 의사 보러 가신 다음에 팜플렛 주는 거 읽어보신 분? 그 팜플렛 다 어디로 가요? 다 버리죠. 그거 앉아서 읽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팜플렛을 찍어내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아무도 읽지 않은 이 팜플렛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읽습니다. 저는 약간 어둡고라서 매뉴얼도 다 읽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읽어보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나 박사인데. 확률도 이런 식이에요. 23만 2천 명 중 한 명의 확률로.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읽지도 않는데 읽어도 이해하기가 힘든 이거는 이 팜플렛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일반인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를 더 많이 줘라. 이건 아니에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저희 그 필드 내에 섭 필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것인가 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러티브에 관련된 거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 시트콤,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 중에 몇 에피소드를 아예 스크립트 자체를 극본을 이 예방접종에 대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방접종이 왜 중요한지 알아? 그럼 거기 캐릭터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서 누군가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설득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정보 전달이 잘 되더라. 하나는 또 테일러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뿌리는 정보라기보다는 뭔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뭐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님 그래서 완전히 타겟팅된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magery. 그걸 사진이나 동영상, 뭔가 이 시각적인 정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을 잘 당하고 끝으로는 이 dual processing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 당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리니어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진짜 사람 마음은 참 잡기가 힘들어요. 그쵸? 저도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은 쉽지만 사람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착착착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이진 않고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dual processing으로 보려고 하는 그 이론학자들이 이제는 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헬스컴 쪽에서는
그걸 막 하면 효과적이다. 너 이렇게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행동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협박의 수위를 막 늘리다 보니까 그게 협박의 수위가 올라가면 이 mortality salience라고 하는 그 죽음,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사람들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 암 환자가, 폐암 환자가 내일 당장 죽는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담배를 계속 참고 있을까요? 내일 죽는데? 어차피 뭘 해도 죽어. 그럼 담배를 그러면 행복하게 내가 피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mortality salience, 내가 어차피 뭘 해도 죽는다 했을 때 행동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막 하지만 그 수위를 어느 정도 지켜줘야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그냥 행복하게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리니어하지 않은 거예요. 일직선상으로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는 반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협박의 수위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동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변하면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 이 확신감이 들어야 행동을 변화하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에휴, 어차피 죽을 거. 편하게 마음 편하게 죽고 말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 플루 백신에 대한 메타버스 한 3분 정도 경험적으로 백신을 맞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컨텐츠를 개발을 했는데 잠깐 틀어드릴게요. 오디오가 혹시 나오나요? 오디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검색 외국인 있으세요? 네. 이거를 올려야 되나 봐. 그래서 유저가 재채기를 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그 지금 앞에 보이는 노약자에게 노인과 어린이에게 던진 거를 저희가 보고 어? 이게 항상 캔버는 어쨌든 이 비디오가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면서 세포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유저가 이 노인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 생기냐면 예방접종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적으로 좀 풀어내면서 시감각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백신을 맞은 것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 독감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끔 콘텐츠를 미니 게임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 대학 근처에 있는 그 에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에센스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불신론자들만 모아서 피험자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VR 비디오 팜플렛 그다음에 컨트롤 통제군으로 해서 네 가지 컨디션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VR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겠다는 인텐션이 올라갔는데 흥미로운 것은 나를 위해서 맞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숫자들이 나는 건강해서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 커뮤니티 안에 이런 노약자 같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흥미로운 결과였고, 이거를 가지고 중국어로 변환을 해서 이 나레이션 나오는 거를 중국어로 변환을 해서 대만에 있는 그 대만 정치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해봤더니 특히 여기서 효과적이었던 거는 이 백신을 맞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저희가 이제 타임 트래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은 백신을 안 맞았던 사람이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독감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상황을 인지하는 그 효과보다 이 위험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걸 저희가 자기 효용성, 에피캐시라 그러거든요. 셀프 에피캐시라 그러는데 이 셀프 에피캐시가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 씬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협박을 통해서 코로나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백신을 맞게 되면 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희망적인 프레이밍을 하는 게 훨씬 더 설득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protect self도 물론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protect others에 대한 차이가 훨씬 더 유의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백신은 나만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인들도 같이 보호를 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 기저 심리가 나를 보호하는 그런, 뭐랄까, 나에 집중이 되면은 fear가 나오죠. 지금 여기는 fear,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그리고 여기는 죄책감인데, 두려움이 들어가면은 나에 대한 뭔가 이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 그런 거고, 죄책감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 그런 정도의 심리적인 기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결국 그 나와 타인에 대한 그 심리적인 감정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 뭔가 하지 않고 하고 이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건데 타인에 대한 거는 죄책감에 기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시지를 디자인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컨텍스트는 미국의 이제 비만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국에는 사실 비만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성인 3명 중 1명은 지금 고도 비만. 그냥 뭐 살이 쪘어요 이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로 한 400파운드가 넘어가니까 한 200kg 정도 되려나요? 그래서 그 정도 거구가 되면 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현관문의 그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옆으로도 못 나가고 밖으로도 못 나가서 결국 출장 간호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진찰을 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비만도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 초기 시점을 왜냐면 개입을 해야 되니까 언제 그러면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고 뒤로 가서 보니까 소아 비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남부, 저희가 바이블 벨트라 그러는 뭐 조지아, 알라바마, 뭐 테네시, 미시시피 이런 주들이 남부에 이제 이렇게 쭈루룩 있는 그런 주들이 소아 비만율이 굉장히 높고 소아 비만율은 거의 100%의 확률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애들 운동량을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추적추적 해보니까 사실 미취학 아동일 때는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활동량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제발 앉아있어. 이래도 안 앉아있죠. 그래서 언제 활동량이 뚝 떨어지냐면, 학교를 시작하는 만 6세. 그러면 그래프가 막 쭉 올라가다가 정말 수직 낙하하는 것처럼 떨어져요. 학교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 착석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엉덩이 힘으로 버티는 그 시기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활동량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는 시점을 그래서 만 6세에서 한 10세 정도로 잡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 4, 5학년까지. 어, 그렇다면은 이 운동량을 늘리는데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사람이 사실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저도 1월 1일, 저는 사실 굉장히 올빼미형인데, 항상 1월 1일마다, 나도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우리는 내가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너무 어려워요. 혹은 일주일에 3번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해야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왜 안 될까요? 알고 있는데,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행동 변화는 왜 이리 어려울까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똑같죠?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금연해야지. 필요성, 타당성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행동이 이렇게 어렵나? 행동 변화가. 그게 쉬웠다면은 뭐 누구든 맘만 먹으면 다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self-determination theory인데 이 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보는 인간의 기본 욕구 3가지가 있다는데 이 3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거는 나에게 이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 이 통제가 되느냐.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걸 autonomy라 그러고 competence.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relatedness.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잘하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는 행동이라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내적 동기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거를 그렇다면은 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어린이들의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게 Virtual Fitness Buddy Ecosyste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는 센터에는 그 키오스크인데 이게 그 혼합현실 키오스크예요. 그래서 그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virtual pet 그 강아지 모양 옛날 그 여러분들은 너무 젊으실 수도 있는데 다마고치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다마고치 인형 같은 캐릭터를 키오스크에다가 심어놓고 이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뭔가 이 뭐라 그러겠죠. 목줄을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뭐 모양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하는 주요 그 활동이 뭐냐면 이 액티비티 모니터 핏빛을 이제 어린이들이 차고 운동을 하면 이 핏빛 데이터를 RFID 칩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읽어내고 그리고 뭔가 목표 설정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목표가 뭐니? 그러면 몰라요. 어른들이 시키는 거 이래요. 목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goal 세팅이 뭔지를 이 강아지가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뭔가 목표를 달성을 했으면은 어린이가 키오스크로 왔을 때 데이터를 확인해서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도와주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을 시에는 나랑 놀자. 혹은 나한테 트릭을 가르쳐 줘. 이런 식으로 대답을 응대를 해주고 만약에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화이팅 이러면서 조금 남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포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리얼타임으로 키오스크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남과 동시에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 누가 오늘 5,000보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다시 키오스크로 축하한다든지 뭔가 축하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가 키오스크 앞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뭔가 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끝으로 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주에 일어났던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주별로 어떤 식으로 운동량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목표 설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제작한 초기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TV 위에 보시면은 지금은 팔고 있지 않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라 그래서 모션 센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하고 음성하고 둘 다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런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그 학교 주변에 서머 캠프들이 있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서머 캠프가 있어서 그걸 들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통제구는 핏빛만 차고 첫째구는 핏빛에다가 그 지금 보신 그 키오스크를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란 게 키오스크를 받은 친구들이 무려 하루에 1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운동량이 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를 마치 정말 자기 패신 마냥, 뭔가 관계 맺음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강아지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되게 놀란 거는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백엔드는 굉장히 복잡한 그 설계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이론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내 강아지도 건강해지고 조금 더 트릭도 좀 고급 스킬도 늘어나고 막 꼬리도 막 흔들면서 행동이 빨라져요. 근데 어린이들이 이걸 굳이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체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저렇게 확 늘어나는 걸 보고 아, 우리가 뭔가 찾아냈나 보다. 이게 뭔가 효과가 있나 보다 싶어서 이제 펀딩을 거의 한 3.5 밀리언 달러니까 한 50억쯤 될까요? 네, 그래서 5년짜리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아서 정부에서 19개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키오스크로 이제 실험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5년간 6개월을 돌렸으니 한 900명 이상, 최근에 저 숫자를 보니까 98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엔지니어링 팀에서 훨씬 더 깔끔하게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더 예쁘게 빠진 키오스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것들이 인풋 메커니즘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들이 알고 보니까 이 시 공간 개념이 아직 다 채 발달되지 않아서 이 모션 센서 하나만으로 인풋 시스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겠죠. 뭔가 이 손을 허공에 이렇게 띄워서 마우스처럼 클릭하게끔. 그랬더니 이게 거리 계산을 못 해요.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센서가 이 많은 움직임을 전부 다 잡아내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러도 굉장히 많이 뜨고 그래서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뛰어다녀서 그런데 강아지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결국 저 중앙에 보시는 게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터치 스크린은 다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으로 로그인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풋 메커니즘을
모션 센서로 하는 걸로 이제 키오스크를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 일련의 그 스터디들을 줄줄이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애들이 6개월 동안 이 강아지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는 내 친구다. 그래서 정말 든든한 관계다. 나에게 뭔가 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보내준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 메이킹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운동량은 이제 그 인텐시티로 나뉘거든요. light, medium, vigorous 이렇게 나누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애들이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moderate to vigorous 이건 힘드니까 여기가 늘어난 게 아니라 light physical activity가 왕창 늘어났어요. 왜냐면 사실 인텐시리로 저희가 그거를 뭔가 그 가중해서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빨리 파악한 거죠. 뭐 힘들게 뛰어봤자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구나. 그럼 걸어야지. 그래서 이제 라이 인텐시리 액티비티가 막 왕창은 늘어났는데 그게 어떤 그 애들 집단에서 많이 일어났냐면은 베이스라인이 애초에 낮았던 애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베이스라인이 애초에 높았던 애들은 이런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는 어차피 활동적이고 농구도 하고 뭐 애들이랑 놀고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 없는데 필요한 애들은 이런 정도의 그 키오스크 인터랙션만으로도 사실 라이트 피지컬 액티비티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확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존 문헌을 보면은 이런 그 운동량 관련된 인터벤션은 거의 대부분 남자아이들한테만 성공적이었어요. 왜냐면 남자아이들은 이거를 움직이게 하기가 훨씬 더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거의 기본적으로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이제 기존 문헌들이 찾아낸 결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여자아이들이 펫이고 뭔가 이 펫을 내가 키워낸다. 이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딸들을 둔 부모님의 개입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걸 봤고, 남자아이들도 물론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큰 반응이 좋았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게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없어지면은 그 운동량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은 애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를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왜냐면 우리는 회사가 아닌데, 그쵸? 연구소고 센터인데, 이거를 개발자들이 언제까지 뉴 컨텐츠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 챌린지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대비해서 그 디자인상 꽂아 넣었던 게 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이 인터벤션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 나가면서 결국에 부모님이 이 virtual pet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내적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이제 이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그냥 기존의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뭐, 팜플렛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멀티모달이라 그러죠. 이 실감형 미디어가 훨씬 더 설득 효과가 높고, 무엇보다 이게 설득이 이루어진 후에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 인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고를 하고 인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행동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반드시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두려움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행동 변화에는. 그리고 끝으로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런 버추얼 에이전트들이 사람을 대체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도움을 받기 힘든 그런 상황, 뭐 애프터스쿨이라든지 이런 방과 후 활동, 혹은 이제 저도 이렇게 출장 나와 있으면 애는 버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이 개입되기가 힘든 순간에는 virtual agent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이런 저희가 어린이들을 거의 뭐 몇백 명, 4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과 이런 일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친구 관계는 굉장히 어른의 그 친구 우정보다 단순해요. 어른은 내가 친구라고 여기기에는 막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애들은 나한테 선물을 줬어. 내 칭찬을 해줬어. 그럼 무조건 친구예요. 베프에 베프.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 virtual agent와 이 활동을 하게끔 했더니 훨씬 더 이 관계 맺음의 강도가 끈끈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인에게도 적용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훨씬 더 그 우정이라든지 관계 맺음에 대한 뭔가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그 virtual agent의 요건들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넷플릭스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Don't Look Up이라고 안 보셨나요? 어,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다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미시건 주립대의 교수예요. 교수인데 어느 날 이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막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를 발표를 해요. 찾아낸 거예요. 우연히 대학원생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는 이건 당연히 멸망을 하게끔 되어 있다. 무조건 온다. 우리 무슨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는 과학자의 말은 일반인들이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멸망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미국에서 이 영화를 계속 보면서 교수들끼리 좀 슬퍼했어요. 이건 다큐 아니냐. 정말 아무도 안 듣고 있다. 누가 과학자의 말 따위를 믿냐. 그래서 이 기후변화 메시지,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트럼프의 그 메인 메시지가 그거죠. 기후변화는 없다. 기후변화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다 죽어야지 뭐. 높은 그분의 뜻인데.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기존 문헌들을 보면 여기도 비슷한 거죠. 어차피 우리 다 죽어 멸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도 뭘 하냐면 그래 우리 죽어? 그럼 가서 파티를 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막 술 먹고 파티를 한답니다. 마약도 하고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이런 우리가 멸망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긍정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을 해야지 그나마 기후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더라 하는 기존 문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박사 졸업 논문 때 했던 실험인데 그래서 한 2007년도, 8년도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썼던 헤드셋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그 5만 불짜리 헤드셋입니다. 저 떨어뜨리면 나 이제 졸업 못한다. 이거 돈을 어떻게 다 물어주고 가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그 밑에 지금 보이시는 햅틱 조이스틱인데, 이게 햅틱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조이스틱이에요. 저게 한 3만 불 정도 됩니다. 토탈 지금 한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미국 사람들이 이것도 굉장히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한 부분인데, 미국 사람들은 비데를 안 쓰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동안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게 화장실 휴지였어요. 코스코에서 화장실 휴지를 못 구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휴지를 그렇게 사재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코스코를 어디를 가도 화장실 휴지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 화장실 휴지에 들어가는 펄프가 있는 이 펄프 회사들이 로비를 그렇게 해댔답니다. 그래서 비데를 사용을 안 하고 화장실 휴지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행을 가면 자기가 쓰는 화장실 휴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 브랜드만 쓰는데 한국에서는 이 브랜드를 구할 수 없어. 그럼 화장실 휴지 싸가. 한 겹짜리 절대 못 써. 두세 겹, 이중 삼겹, 무슨 보드라운 무슨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펄프가 엄청 소비가 됐는데 이 펄프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에서 직접 추출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는 순간 부드러움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래서 이 주범, 이 디포레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산지대가 없어지는 주범이 펄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휴지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물어보면 재활용 휴지는 절대 자기는 때려 죽여도 재활용 휴지는 못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게 팜플렛으로 나와요. 뭐 산림지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저저 이렇게 나온 팜플렛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VR 컨텐츠를 그걸 제작을 했는데 VR 컨텐츠로 그렇다면은 내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잘라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 정도의 화장실 휴지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한 게 이 컨텐츠인데 숲에 먼저 들어가면 이제 막 새도 지저귀고 물도 흐르고 막 나뭇잎도 막 바람에 흩날리고 막 굉장히 아름다운 평화로운 숲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톱을 이용해서 이 엄청 큰 나무를 잘라내는 태스크인데 이 햅틱 피드백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전동톱의 그 진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오디오를 통해서 전동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전기톱으로 이런 정도 규모의 그 나무 한 그루를 잘라낸다 한 3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피험자들이 실제로 3분 정도 전동톱을 이용해서 이 나무를 잘라내는 태스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나무 기둥이 숲 바닥을 쾅 치는 순간 쓰러지는 순간 장막이 흘러요. 새도 안 지저귀고 물도 안 흐르고 막 엄청 조용해지죠. 그러면 누가 봐도 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험자를 모집을 한 다음에 절반을 팜플렛을 주고 절반은 이 VR 콘텐츠를 경험하게끔 한 다음 서베이로 종이를 이제 앞으로 아끼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서베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한 상태로 행동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 보시면 굉장히 젊은 버전의 대학원 시절에 제가 보이고 임신한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탁자에 작은 컵에 물을 한 20ml 정도 담아 놓고 그 물컵을 쓰러트리는 연기를 해요. 그래서 실수로 물을 엎었으니 20장 정도 냅킨을 모두에게 피험자에게 줍니다. 물 닦는 거를 좀 도와줄래? 그래서 사용한 휴지를 카운트를 해서 정말 종이를 세이브할 그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죠. 행동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200번을 했어요. 피험자가 200명이라서. 보니 VR을 했던 사람과 팜플렛을 읽었던 사람들 양측에서 서베이 결과를 보니까 둘 다 맞아 맞아 종이를 우리가 아껴 써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행동을 보니까 VR을 경험한 사람들만 20%의 냅킨을 적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도와 행동 변화는 완전히 다른 거고 모두 의도는 좋지만 종이는 아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거는 실감 미디어를 경험을 했던 처치곤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낸 거는 이 미디어 이렇게 쭉쭉쭉쭉 그 변화들이 있어 왔는데 초반에는 원 미디어, 원 유저였어요. 그게 초창기 연구였죠. 원 미디어, 원 유저. 그랬었다가 이제 요새는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연구 형태가 멀티태스킹. 원 유저, 멀티미디어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저도 아들 보니까 눈은 PC 앞에 가 있는데 옆에 타블렛은 있고 또 무슨 여기서 딴 거 하고 있고 뭐 두세 개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저희 이걸 asymmetrical interface라 그러는데 아직도 1인 1 헤드셋이 오려면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헤드셋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공대인데 아무도 없죠. 그래서 1인 1 헤드셋의 시기가 오기는 올 텐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 XR과 메타버스를 이용하게 되냐면 각기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같은 VR 공간, 같은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컨텐츠가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공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누구는 헤드셋으로, 누구는 PC로, 누구는 타블렛으로, 누구는 스마트폰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디바이스가 각기 가지고 있는 피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바뀌겠죠. 왜냐하면 헤드셋이 있으면 탑이 있을 거고 태블릿으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팔이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기 어려운 그런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asymmetrical interface라 그러고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 문헌에서는 뭔가 이 실감 미디어면 무조건 뭔가 저기 활자라든지 팜플렛보다 좋다. 그래서 이걸 리치너스라 그랬어요. 오감이나 이런 감각적인 인포메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더 좋은 미디어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왜 그 코로나 동안에도 느낀 바가 있지만 이 줌으로 비디오 화상 채팅을 하다 보면 화상 컨퍼런스를 하다 보면 굳이 이거를 왜 비디오 콜을 했을까? 그냥 이메일을 보내지? 이런 미팅 굉장히 많았었고 아니, 굳이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자를 이렇게 100개를 보낼 거면 전화를 해버리지.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게 내 목적성에 따라서, 내 커뮤니케이션 목표에 따라서 appropriateness, 적절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실감형 미디어라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 툴보다 더 낫다,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감형 미디어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미디어는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화면을 이렇게 본다든지 혹은 문자로 이렇게 본다든지 그래서 그 메시지의 컨텐츠가 중요했지 그 유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메타버스에서 인터랙션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진화된 그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사회적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뭔가 이 non-verbal cue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을 하는 게 같은 공간으로 대면했을 때와 비디오랑 그 스크린을 통했을 때 정보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갓난 아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TV로 큰 화면에 엄마 얼굴을 앞만 띄워봤자 아기는 뭐 그러든지 어쩌라고 우리 엄마 아닌데 이런 느낌의 뇌파를 보내고 대면한 엄마여야지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면으로 처리하는 정보와 사회적인 정보와 화면을 통해서 매개된 사회적인 정보는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메타버스 내에서 이렇게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은 정보 처리 과정 자체가 달라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AI도 마찬가지지만 리트러시를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고 메타버스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가 맨 초반에 맨 처음 컴퓨터를 배워봤을 때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나요?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학교들이, 초등학교들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이 이거를 영어로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태어난 그 환경 자체가 컴퓨터에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얘네는 태초로부터 나서부터 컴퓨터를 잘 활용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의존도가 높을 뿐이지 잘 활용할 줄 아는 그 기술력과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애도 열심히 게임하면서 채팅을 하는데 두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타자를 하는 것밖에 모른대요. 왜냐면 저희 때는 이 오지 타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이런 거를 애들이 당연히 어련히 알겠거니 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교과 과목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엄마들이 할 수 없이 오지 그 타법을 애들을 이렇게 붙잡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메타버스도 이 교육 과정과 리트러시가 포함이 안 된 환경에서는 누가 와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XR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리터러시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활용을 100%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 인식 자체가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혹시 VR을 해보신 분 사용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거를 막 이제 실생활에서 막 그 프로페셔널하게 쓰거나 네, 뭐 주기적으로 쓰거나 이러진 않아도 네, 그렇지 않나? 그냥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또 해석하는 네. 질문은 지금 연구가 멘토스 관련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VR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연구 주제가 보통 그런 방향. 어, 저는 제가 하는 분야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기술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상용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은 한 2주 전에 FDA에서 VR, AR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쪽에서 굉장히 상용화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한국을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설적인데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너무 발전이 잘 돼 있고 접근성이 높아서 이 메타버스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동네 병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뒤집어 쓰고 해야 할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자체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메타버스라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해와서 이걸 디지털 RX라 그러는데 디지털 프리스크립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처방을 받는 것처럼 실제로 이 VR 기기 처방을 해주고 행동치료의 툴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앱들이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고,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는데, 시험은 여전히 똑같이 이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 과정이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센터 자체가 사회과학 쪽이라 아무래도 사회 이슈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네. 아무래도 캠페인 같은 경우는 VR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찌 보면 거기에 캠페인을 이걸 해야겠다, 경험해봐야겠다 하는 의미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VR 시장이 많이 커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그런 좋은 콘텐츠에 좀 다가오게 할 요인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페인을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현재는 새로운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팔지 않아도 굳이 와서 시도를 해보려는 경향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뭔가 핸드폰처럼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그런 똑같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VR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저희 센터 이름이 VR 센터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뭔가 다 새로운 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툴셋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게 메타버스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방식이 나와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좀 더 확장시켜 줄지는 모르는 일이라서 결국에는 이 컴퓨터 기기와 사람 사이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지 VR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기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우리 인간공학 연구실 질문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라서. 아,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때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XR 아니 그 메타버스를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좀 결합을 시켜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뭔가 예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느끼기에는 메타버스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 해결은 또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 좀 들거든요. 혹시 그 사회과학 쪽에서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역이 좀 있으신가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안착이 되지 않았고, 저 오늘 여기 오면서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챗GPT한테 사람이 짐내스틱을 하는, 기계 체조를 하는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사람 몸이 막 다리가 한쪽은 일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AI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인터벤션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 실수가 있는지 마진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펀딩 에이전시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프로젝트에는 아직까지 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작은 소규모 실험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이 내적 동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 조종을 당해서 행동 변화를 하는 거는 본인이 본인 의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이게 과연 유지가 되는지. 근데 유지하기에는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기계의 도움 없이도 그 사람의 본연의 내적 동기화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원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뒤에 후반에 가서는 항상 이제 사람의 심리, 마음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이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조그마한 무슨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증정식인가요? 자, 아유, 세미나 네, 앞에서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 때 박수로 감사를 좀 표시해 네.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메일 보내셔도 제가 직접 답장을 해드리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